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벨링 브랜즈, 티커는 BRBR이죠. 이 회사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 배경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52주 최고가가 80달러 선이었는데 이게 33달러 선까지, 정말 큰 폭으로 하락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한 시장 변동성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하락폭이나 그 속도가 좀 예사롭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보내주신 두 건의 보고서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 급락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게 벨링 브랜즈라는 회사에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 이 사실 너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잠깐 이러다 말 건지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의 시작인지 자료들을 보고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그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크게 보면 한 두 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균열이라고 할까요? 그게 2025년 5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직후였습니다. 그때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18% 가까이 급락했거든요. 하루 만에요? 18%면 정말 큰데요? 네, 컸죠. 이때 회사가 처음으로 주요 소매업체들의 재고 감축, 영어로는 디스토킹이라고 하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게 3분기 성장에 좀 역풍이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이때가 처음 언급한 거군요. 그럼 이때만 해도 그냥 뭐 성장 스토리에 약간 의구심이 드는 정도? 이 정도였을까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결정타는 그 다음에 터졌죠. 8월 5일 3분기 실적 발표 때였습니다. 이때는 뭐 주가가 무려 32%에서 33% 정도 폭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30% 넘게요? 와. 네. 그러니까 2분기에 나왔던 그 재고 감축 우려, 이게 현실화된 건 물론이고요. 여기에 수익성 악화 전망이라던가 또 과거에 단종했던 브랜드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경고 단계를 넘어서 이거 경영진이 상황 통제를 못하고 있구나. 거의 뭐 판결을 내린 셈이죠. 이야, 3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네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요. 3분기 그 조정 주당 순이익, 어제스티드 EPS라고 하죠. 이게 0.55달러로 시장 예상치 0.50달러보다는 높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나온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조정된 수치랑 실제 일만 회계 기준, 갭이라고 하죠. 그 갭 기준 수치 사이의 괴리가 어마어마했던 게 핵심입니다. 갭 기준으로 보면 순이익이 2,100만 달러에 불과했어요. 2,100만 달러요? 전년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전년 동기가 7,370만 달러였으니까요. 무려 71.5%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갭 주당 순이익 EPS 역시 0.56달러에서 0.16달러로 그냥 폭락을 했고요. 71.5% 감소라니? 와, 조정된 숫자 뒤에 이런 현실이 숨어 있었군요. 그럼 이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건가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예전에 단종했던 브랜드 중에 조인트 주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그 합의를 위해서 6,8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꽤 큰 금액이죠. 이 법적 충당금을 쌓은 겁니다. 네. 이 항목이 하나가 영업이익 감소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진은 이걸 뭐 일회성 비용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조정 실적에서는 뺐지만 시장은 이걸 그냥 비용 처리가 아니라 실제 현금이 나가는 거고 또 과거의 리스크 관리를 잘못했다는 징후로 받아들인 거죠. 일회성이라고 해도 결국 돈이 나가는 건 맞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경영진이 이렇게 보여주는 조정된 그림, 이걸 액면 그대로 믿지 않겠다. 이런 명백한 신호이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이 신뢰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그렇다면 그 주가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던 그 소매업체 재고 감축, 이 디스토킹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왜 그렇게 파급력이 컸던 걸까요? 그건 벨링 브랜드의 사업 구조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가 아니라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 소매업체에 제품을 넘길 때, 그러니까 선적할 때 매출로 잡거든요. 소비자가 아니라 유통업체에 팔 때 매출이 잡히는군요. 네. 근데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이 상위 3개 업체, 그러니까 월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아마존까지 포함해서요. 이 세 곳이 전체 매출의 거의
거의 75%를 차지합니다. 75%요? 와, 정말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수의 거대 고객들이 우리 재고 좀 줄일 거야 하고 주문을 딱 멈춰버리면 실제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아무리 제품을 많이 사간다고 해도 그러니까 셀수루가 좋아도 회사 장부상 매출은 그냥 급감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는 거죠. 소수 고객 의존도가 높은 모델의 리스크가 이번에 딱 현실화된 거네요. 근데 이 재고 감축을 놓고 또 해석이 좀 엇갈린다고요. 이제 경영진하고 시장의 시각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경영진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과거에 공급망 문제 있을 때 재고가 좀 쌓였었는데 그거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일시적인 시점의 문제, 타이밍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최종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면서요. 경영진은 일시적이라고 본다. 네. 하지만 시장이나 일부 분석가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점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실제 소비자 구매력이 둔화되고 있는 걸 반영하는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과거 성장이 사실은 유통 채널의 재고를 막 밀어넣는 소위 채널 스터핑으로 부풀려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는 거죠. 그 자료에서도 채널 스토핑 의혹이 언급되던데 혹시 뭐 근거 같은 게 있었나요? 네, 그게 3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온 데이터가 약간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주력 제품인 프리미어 프로틴 RTD 쉐이크 있잖아요. 이걸 보면 만약 진짜 재고 감축 중이라면 당연히 소비자들이 사가는 증가율, 셀스루가 회사가 소매업체에 넘기는 선정량 증가율, 셀인보다 훨씬 높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창고는 비우는 중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이 두 증가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 모인 라인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경영진이 말하는 일시적 문제라는 설명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죠. 이 신뢰의 격차가 생기면서 투자 심리가 그냥 급격하게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설명이랑 데이터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럼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자료를 보니까 회사가 직접 마진 하락을 예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작년 대비 상당히 낮은 매출 총이익률을 예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소비재 기업한테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신호거든요. 실제로 3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 36.4%에서 35.1%로 이미 하락했고요. 원인이 뭘까요? 원자재 가격 때문인가요? 원자재 비용 상승도 물론 있겠죠. 근데 보고서에서 더 중요하게 지적하는 건 증가된 판촉 활동, 그리고 더 높은 프로모션 지출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할인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뜻이죠.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이 단백질 보충제 시장 자체는 연간 8%에서 11%씩 성장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바로 그 때문에 코카콜라나 펩시코 같은 정말 거대 기업들이 막 뛰어들면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진 거죠. 그렇죠. 큰 기업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벨링 브랜즈가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면 이제 가격 결정력을 좀 포기하고서라도 할인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다면 과거와 같은 그런 고수익 성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 악재가 그냥 동시에 터진 그런 상황이네요. 아까 그 조인트 주스 관련 법적 충당금 얘기도 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법적 리스크가 있다고요. 현재 주가 폭락이랑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주가 폭락 사태 때문에 여러 로펌들이 증권 사기 가능성을 조사하면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집단 소송이요? 네, 핵심 주장은 뭐냐면 회사가 이 재고 상황이라던가 성장 전망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허위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채널 스토핑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려 놓고도 이걸 숨기고 계속 긍정적인 전망만 내놔서 투자자들을 속인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거죠. 이런 소송은 단순히 배상금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잠재적인 배상 비용도 문제지만 소위 소송 오버행이라는 부담을 계속 안고 가게 됩니다. 소송에 대응하느라 경영진의 시간이나 자원이 소모되고 또 회사 평판에도 타격을 주죠.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해서 주가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소송을 부르고 또 그 소송이 다시 주가 발목을 잡는 그런 악순환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듣다 보니 정말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일부 회사의 강점을 언급하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벨링 브랜드의 근본적인 경쟁력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물론 강점도 있습니다. 이게 또 일부 분석가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역시 그 프리미어 프로틴이라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충성도 높은 소비자 기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정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가는 판매량, 셀트로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여전히 이 브랜드를 많이 찾고 있다. 네, 3분기에도 RTD 쉐이크 소비는 18.6% 늘었고 파우더 형태는 27.2%나 성장했습니다. 미국 내 가구 침투율이나 시장 점유율도 계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브랜드 충성도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군요. 브랜드 파워는 여전하다. 또 다른 강점은요? 둘째는 역시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건강, 웰니스 이런 트렌드에 힘입어서 단백질 보충제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8%에서 11% 수준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쪽 분야 지출을 좀 우선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네, 시장 자체는 계속 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셋째는 회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분기에도 평균 $65 정도 가격에 8,30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고 9월에는 또 4억 달러 규모의 추가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4억 달러 추가 매입이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가 지금 너무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사업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다수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도 보니까 JP모건이나 미주호 같은 곳들이 목표 주가는 좀 낮췄지만 투자 의견 자체는 긍정적으로 유지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이 간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좀 의아한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전체 컨센서스를 봐도 강력 매수랑 매수 의견을 합치면 거의 87%에 달해요. 87%나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분석가들하고 단기 시장 참여자들 간의 그 투자 기간, 타임 호라이즌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장은 보통 이런 단기적인 악재나 불확실성이 아주 즉각적으로 때로는 좀 과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되니까. 네. 근데 분석가들은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가들은 지금 터진 문제들을 약간 일시적인 잡음 정도로 보고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나 시장 성장성, 여기에 더 무게를 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실적 악화나 재고 이슈 같은 걸 모델에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낮추기는 하죠.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현재 이렇게 낮아진 주가는 오히려 매수 기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게 분석가들 말이 반드시 옳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시장이 느끼는 단기적인 공포하고 분석가들이 보는 장기적인 기대 사이에 이렇게 큰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벨링 브랜드를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핵심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뭘 좀 주목해서 봐야 할지 짚어주시죠. 네, 벨링 브랜드는 아주 강력한 브랜드 그리고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매력적인 조합을 가진 회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수의 대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또 외부 생산에 의존하는 자산 경량화 모델이 갖는 운영상의 리스크를 안고 있었죠. 최근 주가 폭락은 바로 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여기에 수익성 악화 우려와 법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퍼펙트 스톰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주요 리스크를 꼽아보자면 첫째는 역시 이 경영진이 재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소매업체들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 실행 리스크가 가장 크고요. 둘째는 경쟁 심화로 인한 마진 압박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마진 리스크. 셋째는 3증권 집단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소송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잘 방어해낼 수 있을지 경쟁 리스크입니다. 리스크가 정말 다각도로 존재하네요. 반면에 기회 요인도 있겠죠. 첫째는 이런 단기적인 충격 때문에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을 수 있다는 점, 즉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프리미어 프로틴의 브랜드 파워와 소비자 수요,
셋째는 장기적인 시장 성장성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 그리고 넷째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주줄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그럼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네,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들에서 다음 지표들을 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채널 재고 수준 변화입니다. 이게 정말 정상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영진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재고가 최우선이군요. 네, 두 번째는 매출 총이익률 추세입니다. 마진 압박이 좀 완화되는 기미가 보이는지 봐야겠죠. 세 번째는 판매량 증가율입니다. 매출 성장이 단순히 가격 인상 때문이 아니라 실제 판매량 증가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 판매 관리비 SG&A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판촉 비용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통해 경쟁 강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소송 관련 진행 상황 업데이트도 계속 주시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이행하는지 여부, 이것도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벨링 브랜드 주가 급락 사태의 배경과 주요 쟁점들을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회사라도 운영상의 어떤 취약점과 여러 복합적인 악재가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과연 벨링 브랜즈는 이번 위기를 통해서 그 자산 경량화 모델의 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망이나 채널 관리에 대한 통제력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이 약점을 극복하고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델 자체가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매력보다는 리스크가 더 큰 구조임이 증명된 것일까요? 앞으로 회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